네, 1번지 똑똑 네 분 패널과 함께합니다. 김형주 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그리고 전국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정말 임명할까 전망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 오늘 임명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임명하실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할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는 뭐 임명할 것 같고 나머지 하나 뭐 정호영 예. 말씀하시는 거죠? 정호영 그분은 아직까지 그 청문회 먼저 했는데도 뒤에 하신 분들도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 안 하시고 있잖아요. 예. 그럼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만 추측합니다. 이재호 고문은 정호영 후보자 참 눈치가 없다. 이 정도면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치가 없어서 그만두지 않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본인의 앞길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예,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이렇게 영어로 홀드라고 하죠. 예. 이렇게 보류하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도 오늘 한동훈 장관 임명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김현숙 장관 후보자들은 임명할 것 같고요. 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임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을 자꾸 임명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좀 되질 않고 언론 보도에 하면은 막판 고심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명을 하려고 했으면 진짜 임명을 했겠죠. 근데 하지만은 임명을 하지 않고 어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대화 타협 조정의 한 카드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더라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과 야당과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지배적 아닙니까? 이걸 고집하는 거는 옳지 못해 보입니다. 임명 전망 이제 여권 패널들께 여쭤봤는데 야권 패널들한테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희망사항 정도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이제 김영주 의원 그러면 네. 만약에 오늘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후보자를 다 임명 강행해 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뭐 야당의 대응은 이제 더 쉬워질 수 있죠. 그렇죠. 쉽다는 표현이 예. 좀 그렇지만 예. 간단해지죠. 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를 오늘 동시에 낙마시키고 한동훈, 김현숙 후보자 임명했다.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의 대응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입장이 좀 오락가락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의총에서 공식적으로 한 총리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고민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령 이제 뭐 의장 직권 상정이든 어떤 형태로든 본회의를 잡아놓고 표결 일정이 잡히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의총회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권고를 할 것인지 의무 당론으로 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후보자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입각시킬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청문회의 진행 과정도 한번 지켜봤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데 의외로 이제 민주당이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그것과 연동해서 검수완박 관련해서도 지난주부터의 정당 지지율의 격차라든지 민심의 이반이 좀 지표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수도권 일부에서의 말하자면 그 이재명의 효과라든지 또 김동연, 김은혜 이건 별개로 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근거 당론으로 부결하지만 뭐 자유투표 형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즉 가결의 가능성도 조금씩 보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투표 한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난주만 해서 만약 투표를 했다 그러면 부결이라고 저는 확신하다시피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현재 만약 부결시켰을 때
뭐 한동훈과 연계도 불적절하지만 그것이 과연 민주당한테 옳은 길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마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으로 예. 올 겁니다. 김두수 총장 이제 사실 한덕수 총리 카드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거의 뭐 죽은 카드입니다. 사실상은 뭐 제대로 써볼 수도 없는 상당히 이제 밀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어떤 집권 세력은 방침을 정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2년 동안 최대한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 그 카드를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 다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뭐 5.18 강주에 대거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이고 일단 민주당은 이 선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대한 협조하면서 잘못한 걸 지적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싸울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면 그것도 한판 싸움이고 협조하면서 문제점만 지적해도 한판 싸움인데 이거는 둘 다 어느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는 협조적이면서 건설적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4년이든 2년 뒤에 다시 한번 선택받는 그런 것이 야당의 길이라서 양당제에서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이제 의식의 수준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협조할 건 협조하고 문제점은 지적하는 게 그래도 더 어려운 싸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더 어려운 싸움을 야당 지도부는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 당장 야당 내에 또 강력한 그 지지 세력들은 이반이 일어나면서 내부 비판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걸 다 다독여가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지연되는 게 결국에는 야당한테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당신들이 그냥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서 책임 정치 한번 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지금 집권 초기 아니겠습니까? 처음 정부를 구성을 하고 국무총리를 구성하니까 한번 해봐라 해보고 잘못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견제하고 비판을 하겠다 이래야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자꾸 총리 인준 어떻게 할까 한덕수 안 돼 이렇게 보이면은요 발목 잡기로 보여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화끈하게 이번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고 한번 내비두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 방금 김두수 총장이 아주 날카로운 전망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카드를 막 던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의 와해를 이제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명 안 한다고 봅니다. 임명할 거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했어요. 스타일상. 근데 지금 계속 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정호영 후보자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정도 성의도 없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단어 성의도 없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요청할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요 이제 지방선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민주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고 당 대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이냐 하는 걸 보면 또 당내 분위기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지금 필요할까? 현재는 리더가 별로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이재명 후보가 고문이 다시 당에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장악해 가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가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대항마가 거의 부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대항마를 세우다 안 세운다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가야 될 길은 너무 586 1세계 그러니까 586이라고 하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운동권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구조를 조금 4차 산업혁명 구조라든지 다기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맞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좀 영향력 있게 뽑아들일 것이냐. 오히려 지난번 위성 정당 때문에 당의 구조가 훨씬 더 헐거워지고 그 전체 수준에서도 좀 안정감을 잃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위성 정당 그렇게 해서 병합한 것이 손해 봤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리크루먼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체제를 좀 다시 다잡아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덕택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진 거냐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으면 이겼을 선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 좀 설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졌을 선거를 적게 졌는데 그 적게 든 이유 중에 상당수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고 이준석이나 이런 쪽에 있고 일부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도 어려운 선거에 잘 해냈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못 됐다 이번 선거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그나마도 이재명 후보는 선방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 다만 예컨대 지난번에 우리 이 자리에서 10% 차이냐 1% 차이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예. 10% 차이 정도 되는 선거를 1% 이내의 선거로 만든 가장 큰 주범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선전했다. 그렇게 하는 평가가 제 평가입니다. 김두수 총장 민주당 새로운 리더십을 이재명 덕택이냐 이재명 때문이냐 이걸로 기준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좀 다른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그 민주당의 이제 당권파라고 해서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이런 힘의 리더십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올라온 후보로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좀 비주류 형식으로 뭐 이낙연 후보가 있다면 이런 이제 새 영역의 리더십이 공백 상태에 딱 빠진 겁니다. 네.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 공백 상태에서 이제 비대위가 뜬 건데 문제는 이제 사람 중심의 리더십으로 이걸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8월달 전당대회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당권을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좀 2년 정도의 장기를 본다면 이념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정통적인 의식, 생각이라는 게 뭐랄까요, 과거,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기반한 의식이다 보니까 좀 더 지나친 이제 민족주의적 관점도 있고요. 또 이게 글로벌하기보다는 국내를 중심으로 정세를 분석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80년대적 인식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도 좀 낡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념과 정책으로 전환을 가져와야 되고 그러려면 2개월 뒤에 있을 정당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리더십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버려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방선거 결과와 연동돼 있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에 승리하면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도 나갈 가능성이 높고 지방선거가 만약에 참패한다면 좀 더 다른 문제로 접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두수 총장께서는 이제 민주당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구되는 민주당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어쨌든 민주화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좀 더 사고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당은 그냥 경제로 이야기하면 성장과 뭐 이렇게 복지 또는 뭐 자유와 평등 이런 거에서 이분법적인 선택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분적인 선택이 좀 더 뭐냐면 비주류적 선택을 많이 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평등에 좀 무게를 방점을 찍는다든가 복지에 찍는다든가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이 막 도약의 시기에는 대체로 어쨌든 성장과 뭐 이런 자유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주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민주당은 반대 담론으로 주로 이렇게 대항하는 그러니까 뭔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적.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내가 집권했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뭔가 좀 반대자들의 막 피해자
뭐 이런 관점으로 뭘 접근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석해 가서 그래서 오히려 좀 움츠러들고 예.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에 21세기에 맞게 글로벌 대한민국의 선진국에 맞는 그런 정책과 이론 이런 게 나와야 할 시점이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청년 세대나 새로운 바람이 좀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성철 교수께서는 민주당 리더십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8월 전당대회 때는 딱 두 가지 요건밖에 없어요. 예. 선명 야당, 강한 야당, 이거 할 사람 저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뭐 평등, 인권 이런 이념적인 것보다 저는 솔직히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사법적인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기 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하고 선명한 야당 지도자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두 가지 이념, 사항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사법적 리스크가 그렇게 큰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결사옹위해가지고 밀고 가야 된다라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대체할 만한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는 분이 민주당에는 부재해요. 그렇다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어떤 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좀 리더십이 구심점이 안 되는 분을 모셔다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 그것도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외생 변수에 대한 방어 본능이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월 뭐 이번에 뭐 개항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결국에는 8월달 전당대회도 이재명 선출을 위한 요식적인 형식적인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민주당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라고 여쭤봤는데 별로 기대를 않는 것 같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선을 진 것에 대한 아직도 백서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책임, 원인 이런 것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기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 윤희석 대변인 선거가 끝난 뒤에 진 쪽은 말이 많잖아요. 이긴 쪽은 다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잘 요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느냐에 따라서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민주당을 이렇게 보면 저는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차이는 팬덤 정치에서 자유로우냐 안 자유로우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후보 탄생 과정도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그 누구라도 뭐 리더가 된다 해도 크게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체제 이후로 팬덤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돼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그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됐잖아요. 세상에 자기하고 경쟁했던 사람이 취임식 날 자기 선거운동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내적인 어떤 균형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여당 물어보셨나요? 저희야 대통령이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일부 후반부에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주 훌륭한 패널들 나오신 김에 우리 정치를 좀 진단해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 한번 좀 그러면 짚어보죠. 사실 그 대선의 자욱한 포연에 가려서 우리가 놓치는 의미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대선 역대 처음으로 여야 후보들이 다 영선입니다. 국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선 후보가 돼서 싸웠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회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김영주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선이라고 하는 건 기존 그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구태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왜 그런 어떤 인식이 굳어졌는가에 대한 반성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큰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발 하리레가 썼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 그 책에도 보면 앞으로 뭐 예산도 또 조세도 거의 뭐 국회에서 다룰 수가 없을 것이다. 암호화폐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또 오히려 AI가 뭐 예결위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일반화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냐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전체에 대한 정당성의 위기라든지 또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거의 뭐 젊은 세대를 그냥 기득권 정치인들이 버리다시피 했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가 온다라는 책에도 보면 왜 그 사람보다 기계에게 더 집중했느냐, 뭐 블록체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저는 권위의 실추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국회에서 스스로 그렇고 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논문으로 자기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해서 정치권이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문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김두수 총장, 그런 점에서 2년 뒤에 있을 총선이 참 주목이 되는데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 뭔가 좀 정치 시스템에 대한 변혁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저는 뭐 이번 대선에서 그 부분이 이제 일부 표출이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양당제의 어쨌든 강력한 그 양당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당제 기반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가 이제 소선거구고 소선거구를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는 아니지만 내각제를 하고 있는 영국의 예를 보면 한번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내부에서 야당의 역할이 아까 장성철 교수가 얘기하듯이 강력한 야당 지도자를 뽑아서 대항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체로 정권 교체도 실패합니다. 저번에 뭐 한교안 당대표도 봤지만 그런데 이제 욕구는 그 지지자들 욕구는 내부적으로 보면 소수지만 그래도 그 강력한 뭉침이 있어서 가능한 대항마를 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대안을 내고 준비하고 하는 이런 쪽이 이제 정권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제 토니 블레어라든지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행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제로 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영선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이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주지사나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등장한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대결 정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포퓰리즘 혐오 정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지지 세력의 가장 극단을 가지고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정치가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이제 총선이라서 그나마 저는 이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해 보면 새로운 이념과 가치 정책을 좀 내걸어서 실질적으로 대안적 목소리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리더십에 의지하지 않고 좀 더 정책적으로 좀 더 다른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실은 강력한 야당 지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좀 더 이 야당에서는 좀 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정치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줄이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지방선거 판세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